그죠? 그렇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전망한다라는 건 쉬운 건 아닌데 거기다 그걸 맞춘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 그것에 맞춰서 내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그죠? 그거를 다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 그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전망에 의견을 냈는데 그 전망이 맞았고 심지어 그것에 내가 포지션을 싣고 있었다. 네, 그런 분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그리고 근 3년 동안 전망이 거의 뭐 분기 단위로 다 일치를 했다고.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들이 심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부동산은 심리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심리라는 것 저변에는 그 네. 인과관계가 다 존재합니다.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고요. 네. 그 인과관계를 갖다 여러 가지 매칭시켜 본다면은 네.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뭐 금리라는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 수급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상 그때는 시장이 흔들리게 되고요. 서울과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역대 네. 거의 한 30년 동안 네. 월 평균 입주 물량이 8,000세대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시장이 정체 조정이 나타났었습니다. 월 평균 8,000가구라고 하면은 그게 상당히 커다란 물량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일반적인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부동산 시장을 갖다 전망하는 거하고는 네네. 좀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2008년도에 상당한 하락이 있었죠. 네. 2008년도의 하락과 관련돼서도 그 당시에 재밌는 점은 입주 물량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많았어요. 입주 물량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잠실 3개 단지가 동시에 입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강동구에 롯데캐슬까지 해가지고 네. 거의 35,000세대가 6개월 사이에 매머드급 단지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갑자기 하반기에 급 하락했다가 다시 2009년도에 급 회복했던 적이 있었고요. 네. 가까운 시기로 따지게 되면 2018년도 하반기에 하락. 그 당시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전세가, 매매가 다 일부 조정이 있었어요. 맞죠. 2018년에 그게 근데 그 전세가 조정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정도 힘들고 그때 임대사업자로 이제 5%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많이 묶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때 역전세 나면서 이제 뭐 주택 가격이 이제는 뭐 경기권을 중심으로 다시 좀 주춤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었고 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오늘 한번 제가 심사임당 TV에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쫙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2021년 하반기부터 앞으로의 부동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작년 하반기와 재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와 2019년 하반기 그리고 2018년 하반기 다 좀 조금씩은 패턴이 달라요. 네. 2017년, 2018년, 2019년 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특히 2019년 하반기의 폭등은 사실은 전세가 급등은 없었어요. 전세가가 일부 상승해가는 패턴은 2019년부터 나타났고요. 2018년 하반기는 특히 전세가는 오히려 안정되는 시점이었어요. 매매가 오르면서 전세가 빠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바로 2020년부터 이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수급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거든요. 2020년 하반기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오히려 들어 올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올해 하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세가 급등이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전세가 급등이라는 건 사실은 항상 7월 달, 8월 달쯤에 전세가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빨라요. 6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6, 7, 8, 9, 10, 11, 12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전세가 급등이. 그러면서 이 전세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주택들이 점점 더 희소성의 가치를 갖다 뛰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주택이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전세가가 뭐 한 단계씩 좀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대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강남 쪽에서 10억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가 막 13억까지 올라갔다. 그럼 10억대에서 구할 수 있는 주택 시장
경기도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노원 도봉이라든지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서울에서 지금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 서울의 연립 네. 빌라가 오른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연립 네. 빌라가 올리기 시작. 네. 그게 바로 전세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사람들이 몸을 돌리면서 전세를 구하기가 워낙에 힘들어지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기미가 없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시장이 참여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지금 경기권이 더 뜨거워요, 사실은 서울보다. 네. 그러니까 서울 전세가 가격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집을 찾다 보니까 그렇죠.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의정부, 남양주, 네. 뭐 그런 양주 그런 네. 지역들까지 다 사실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외곽 지역에서는요. 네. 전세가 부분이 서울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꼭 네. 주택을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네, 네. 서울에서 쫓겨났어? 그러면은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전세에서 그 전세 갈 수 지역 있죠. 기반의 네, 네. 전세가가 너무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전세가를 다 같이 폭등시키는 그런 효과가 같이. 양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9년 이때만 해도 예. 뭐 진짜 월세로 1000에 30 이렇게 24평짜리 예,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은- 여기가 전세가율 상승률로 따지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높지 않았을까? 예, 아마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이 그 되는데. 정도로 양주는 뜨거웠죠. 근데 그렇게 또 전세가가 급등하니까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네. 지금 이러한 지역들 GTX 호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겹친 거죠. 저변에는 네. 사실은 전세가 급등이라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세가가 너무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청라 예전에는 청라가 또 그랬었잖아요. 인천 쪽. 네, 그렇죠. 그런 쪽이 이제 굉장히 그 전세가율이 엄청 낮았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전세가율 올라가면서 가격 같이 올라갔던 현상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네. 부분들이 신도시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신도시에 첫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네. 계속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에서 계속 전세가가 상승이 네. 막혀 있다가 왜냐하면 올리려고 해도 또 신규 입주 물량, 또 신규 입주 물량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막혀 있다가 네. 갑자기 입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으면 신도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이게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네. 같이 공존하는 부분도 있어요. 양주도 옥정 신도시라는 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반기에도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전세가율 상승이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좀 뭔가 전세가율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가가 사실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전세가 늘어나려면은 네. 다주택자들이 늘어나주면은 전세가 안정이 돼요. 그렇죠. 내가 안 살아야지 전세를 주니까. 그렇죠. 갭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네. 말 그대로 전세가 안정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가를 갖다 안정시킬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제공되지 그렇죠.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취득세만 해도 다주택자부터는 중과세가 발생되고요. 네. 거기다가 내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네.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고 특히 갭 투자자를 갖다가 너무 적폐 취급을 하다 보니까 네네. 갭 투자가 늘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매년 가구 수는 신혼부부들을 갖다가 포함해 가지고 네. 분가 세대라든가 매년 30만 가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증가되는 가구 수에 비례해서 다주택자가 늘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데 이 가구 수 매년 30만 가구씩 늘어나는 이 증가세에 대비해서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 환경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신혼부부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는 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작년 하반 8월 달에 네. 2+2로 인해서 이런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저변에는 네. 이미 다주택자 규제, 지나친 규제에 대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폭발력을 갖다가 발휘하려는 찰나에 있었는데 여기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게 2+2죠. 네.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임대차 가능 물량이 과거에는 전세가를 올려서라도 임차인들이 신규 그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곳이 있었는데 네. 2+2로 그런 물량마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 건씩 나오는 물량은 서로 계약하겠다고 달라붙으면서 전세가 폭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 거래량은 줄면서 이제 툭툭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네. 사실은 주택시장이 조정이 와야 돼요. 아. 거래량이 줄었다면 대기 매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초조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가격 조정 그런 네네.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사실상 올해 4월달, 5월달 거래량 정말 너무나도 감소했어요. 네네. 거래량 폭발적으로 감소했는데 가격은 오히려 급등해가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예. 왜? 전세가가 너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 잠겨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잠겨 있는 상태에서 어쩌다 하나 찍히는 게 그냥 가격이 되니까 이거 완전 그 상황인데 주식 작전 칠 때 예. 그거 매물 웬만한 거 이제 대주주 연락해서 잠가 놓고 그거 예. 해서 이제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하나씩 하면서 이제 점상 만들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매물을 잠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아. 이 주도 세력이 사실은 현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더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 이런 급등이 왜 나오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건 단기간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한테 아까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 수급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거를 풀려면 단기간에 공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 이걸 단기간에 해결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이사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네. 뭐 공공 성격의 뭐 빌라 연립을 갖다 매수해 가지고 네, 이걸 네. 갖다가 공공 임대를 돌리겠다. 아. 그러니까 호텔 같은 걸 갖다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네. 뭐 이러한 대책들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다가 거두기가 힘든 게 이러한 주택들이 비선호 대상 주택에 포함됐던 지역들이라는 거죠.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니즈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런데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고 그러한 부분으로 단기 처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연립빌라를 갖다 매수한다고 하다 보니까 네. 연립빌라가 또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부작용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고요.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집 아무리 오른다 그래도 지금 이게 사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은 네. 지금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 투자자 입장은 네. 아니고요. 네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라고 네네네.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일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상기 신도시를 기다리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어떤 면에서요? 사실은 신도시라는 것도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신도시 중에서 가장 퀄리티 높은 거는 사실은 일기 신도시예요. 대형 평형들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죠. 대형 평형 50평대 많죠. 이상 네, 아파트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 가장 주력으로는 84스퀘어미터라고 하는 우리 30평대 아파트들이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40평대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 일정 비율을 갖다 유지를 해왔어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어요. 일기 신도시는. 근데 이기 신도시로 변화되면서 당연히 아파트의 품질이라든지 네. 아니면 상가들과의 조화,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기 신도시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지만 사실상 강남의 부자분들에게 야, 지금 이기 신도시도 좋아 왜 이기 신도시는 안 쳐다봐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바라보시는 게 우려하시는 점이 뭐냐면은 임대차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 또 이기 신도시에서 대형 평형이 줄었어요. 이기 신도시에서 50평대 주택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40평대 주택 그리고 소형 평형 주택들이 늘어났고요. 분양주택마저도 토지 임대형 주택 아니면은 지분 적립형 주택 이런 비율이 너무나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도시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죠. 네. 상기 신도시의 고소득층이 그럼 상기 신도시에 거주하려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은 고소득층은 상기 신도시에 거주를 기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 수준이 신도시 자체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2차적으로 수요가 가세하는 수요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거기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여기서 소득 장사 잘 돼 돈 좀 벌었어 하면서 그쪽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또 다시 한번 네. 이 신도시가 구축되는 과정인데 임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요. 네. 소비가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상권이 쉽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좀 고소득층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고 그 배경으로 해서 이 신도시가 자생 능력을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랬다가는 상기 신도시가 일본의 다마 신도시처럼 20, 30년 후에는 빈집 텅텅 비는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생 능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지역에다가 뭐 오피스를 갖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몇 채를 때려박건 그게 아니고요. 이 신도시 자체의 소비 역량이 강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 임대 아파트들이 계획이 맞춰지면은 그때 균형이 맞춰지는 건데 지금 상기 신도시는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우선으로 잡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신도시가 20년 후 30년 후에 생존할 수 있는 신도시일까? 전 그 정도까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30대 예. 초반에 신혼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남자 뭐 26, 7부터 일을 했을 거고 예. 여자분도 뭐 그 나이 때부터 한다고 치면 예. 그럼 둘이서 뭐 1억 초반 정도 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3기 신도시는 청약이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내가 3기 신도시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1억 가지고 내가 3기 신도시의 입지보다 나은 곳을 살 수 있는가 지금. 입지라는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상기 신도시가 그렇게 우수한 입지라고는 하기 어렵죠. 2기 신도시보다도 좀 입지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메리트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기 신도시를 노리신다면은 좀 매도 가능 시점 빨리 최대한 갈아타기로 죄송합니다. 갈아타기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방향을 갖다가 취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됐다면 들어가서 재빠르게 갈아타자. 예. 그런데 또 전매 제한 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매도 제한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는 아마 2년에서 3년 정도 쭉 그 부분이 유지될 거고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에서는 만약 당첨되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계획이 좀 바뀌면은 선회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된다면은 좀 가급적이면 빨리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가율과 집값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1억 언저리를 모은 이제 결혼하려 그러는 그 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층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전세로 들어가 살아야 되나요? 지금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과거에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립 빌라는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립 빌라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만약 1억대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은 투자 가치라는 관념보다는 좀 연립 빌라도 지금 전세가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연립 빌라라도 지금 한번 매수를 갖다 검토해 보시는 게 좋고요. 연립 빌라 같은 경우는 신축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신축은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한 2년 차에서 4년 차 지난 빌라를 갖다가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분양하는 거 보기보다는 분양은 빌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인허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 통풍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편의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건설사 계셨으니까 더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해서 지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감리가 일일이 다 그 과정을 갖다가 검토하고요. 그리고 준공되고 나면은 준공 승인 검사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연립빌라는 그런 과정이 일체 없거든요. 그냥 건축 허가 딱 내주면 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단열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품질을 갖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립빌라는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정말 인테리어는 화려하게 돼 있고 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은 겨울철에 단열도 안 되고 수도도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수압도 너무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립빌라를 갖다가 좀 기피하는 현상들도 강해가지고 신축은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2년 차에서 4년 차 정도 지난 연립 빌라를 갖다가 네. 매수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연립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파트랑은 좀 다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 우리 주택 시장이 네. 좀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는 좀 공격적으로 저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연립 빌라도 지금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2년 뭐 그게 지금 뭐 이 말의 맥락은 아니지만 연립을 사면 2, 4년 차를 사면 그런 데는 이제 재개발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뭐 그 노후도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지금 네. 문제는 네. 전세가거든요. 지금 문제는 과거에는 개발 투자 가치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네네. 지금은 전세가예요. 그리고 이 빌라가 오명이 쓰여졌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숨겨진 오명이 쓰여졌던 이유가 하나가 네네.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 제가 바로 방송 초반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몰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2011 그건 방송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아 일몰제를 노래 나갈 때라서. 예. 사실은 2011년도 그러니까 네네. 이 일몰제를 갖다 이야기 드리려면은 네. 2011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그 당시에 뉴타운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네. 뉴타운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뉴타운이 지분 쪼개기가 너무 극심했었어요. 아. 지분 쪼개기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는 네. 여기가 조합원 수 600명밖에 안 돼. 네. 라고 생각하고 뉴타운 다 지정을 해버렸는데 네. 여기를 갖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지분 쪼개기가 막 전환 다세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네. 한 주택에 대해서 소유가 한 명한테밖에 인정이 네, 되지 네. 않던 게 다세대로 다 형질 변경이 되다 보니까 네. 600명이었던 조합원이 어느새 1200명, 1300명으로 지분 쪼개기가 네. 되어버렸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차 싶어서 뒤늦게 제안을 걸었던 게 건축허가 착공 제한구역이라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더 이상은 조합원들이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네네. 여기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딱 돼가지고 야 여기 사업성 다 안 되잖아. 사업성 안 되고 그냥 주택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좀 주택을 갖다가 뭐 네. 다가구 주택 같은 건 연립 빌라로 만들어 네. 하면서 일몰제를 추진하면서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는 약 30만 가구 아파트로 환산시 약 30만 네네. 가구에 해당되는 주택을 갖다가 전부 다 개발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 2011년부터 13년 뭐 이때 단기적으로는 또 하락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나타났던 그죠 게 그죠. 아니 일몰제를 통해서 네. 뉴타운 재개발 주택 재건축 구역을 다 날려버리니까 네. 이 당시 또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건축허가 착공 제한구역에 물려있던 네. 지역들의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일제히 갑자기 연립빌라를 갖다가 신축으로 네.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당시 연립빌라가 쏟아져 나왔어요. 또. 네. 아, 그럼 그쪽에서 공급이 생긴 거구나. 그렇죠. 그쪽에서도 공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네. 있었고요. 그래서 그 2014년 정도 가게 되면은 연립빌라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네. 여기서 사기 행각들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상황이 시장이 열악해지면은 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네. 좀 사기에 가까운 분양 행태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세식 분양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전세를 갖다 미리 줘버리고 네. 그리고 나서 전세니까 원금 보장돼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자 파산 내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쫓아갈 곳도 없고 네. 이 주택은 그 담보가 이미 잡혀져 있고 네. 자기 그 전세금도 뽑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립빌라 시장이 상당히 오명을 썼고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도까지도 네. 연립빌라는 투자하는 거 아니야 위험해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그 배경에서는 사실은 그 2012년, 13년 과잉 공급된 연립빌라 그거에 대한 오명도 어느 정도 같이 수반되어 있는 거죠. 그 앞으로는 사실 그냥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이 정도로 과열된 시장에서는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전세가율이 불안해질 수 있고 주택 가격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입지에 내가 원하는 환경이라면 사놓는 게 좋다. 그렇죠. 지금 재개발 이런 걸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비선호 주거 대상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아직도 네. 거의 100%에 해당되는 곳들도 있어요.
특히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형 오피스텔 말고요. 네네.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전세가율 100% 넘어간 곳들이 많습니다. 전세가가 1억 3천, 1억 4천인데 매매가가 네. 1억을 넘지 못하는 그런 기이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시장 지금 연립 빌라 쪽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그 전세가율이랑 매매가율이라는 건 그것으로 이제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고평가와 저평가 구간을 구별하는 건데 예. 그 척도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빌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사실은 네. 이거는 지방은 제외하고요. 네네네. 서울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좀 정정할게요. 연립 네. 빌라 괜찮다는 건 서울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네네. 거고요. 네. 지방과 서울은 좀 차이가 강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급하게 늘릴 수가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있어요. 지방과 같은 경우는 땅이 밖으로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확장할 네.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고요. 네네. 지방에서는 민간 택지, 그러니까 공공 택지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신도시가 있지만 네. 민간 택지들도 있습니다. 네. 민간 택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그런 부분 지방에서는 아직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네.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공급과 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급 물량만 가지고도 네.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달라요. 서울은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한정돼서 혹은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한해서 연립 빌라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